이서준의 7년간의 삶은 친구인 거북이 뚜기와 함께였다. 작은 손으로 뚜기의 껍데기를 쓰다듬으며 소공어리는 것은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뚜기는 서준의 말 없는 친구이자 그의 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나 몇 달 전, 뚜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서준의 작은 마음은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집 뒤편의 작은 정원은 이제 뚜기의 무덤이 되었고, 하얀 돌비석과 그 위에 놓인 작은 꽃들이 녀석의 빈자리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서준은 매일 아침 뚜기의 무덤을 찾아 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작은 손으로 모래 장난을 치며 뚜기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정원에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서준의 부모님 최지수와 이강민은 아들의 슬픔을 안타까워했지만 뚜기의 죽음은 단순한 애완동물의 죽음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뚜기는 생전에 유독 한 가지 행동에 집착하곤 했다. 정원 한 구석, 서준이 모래 장난을 치던 곳 근처였다. 뚜기는 그곳의 모래를 필사적으로 파헤쳤다. 녀석의 발톱은 모래에 쓸려 피가 맺히곤 했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모래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때로는 낡은 금속 조각이나 깨진 유리 조각을 파내기도 했지만 녀석은 그것들을 힐끗 보고는 다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서준은 뚜기가 단지 습관적으로 땅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뚜기가 파헤치던 곳은 서준이 가장 좋아하던 놀이터의 한 구석이었다. 뚜기는 죽기 전 서준이 가장 아끼던 작은 조개껍데기 모양의 목걸이를 늘 차고 다녔다. 그 목걸이는 뚜기를 처음 데려왔을 때 서준이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다. 뚜기가 죽은 후 그 목걸이도 함께 사라졌다. 서준은 목걸이를 찾기 위해 뚜기의 무덤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서준의 아버지 이강민은 마을에서 알아주는 고고학자였다. 그는 오래된 유물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구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 했다. 이강민은 뚜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님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그는 아들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들까봐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서준은 평소처럼 뚜기의 무덤 앞에서 모래 장난을 치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파헤치던 서준은 딱딱한 무언가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모래를 걷어냈다. 낡고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손바닥만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는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나무에서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서준은 상자가 뚜기가 평소 파헤치던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뚜기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서준은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굳게 닫혀 있었다. 서준은 뚜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 즉 모래를 파헤치던 모습과 이 나무 상자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낡은 상자로만 보일 뿐이었다. 서준은 알지 못했다. 뚜기가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 안에 그의 가족을 뒤흔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서준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상자는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뚜기가 죽음을 앞둔 순간 필사적으로 모래를 파헤쳐 숨겨놓은 이 상자는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녀석의 간절했던 눈빛이 자꾸만 서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무 상자에서 풍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서준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서준은 상자를 열어보려 애썼지만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상자를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는 어떤 금속성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뚜기의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이 상자가 녀석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서준은 잠 못 이루고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상자를 뚫어줘라 응시하는 뚜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서준은 뚜기가 살아생전 모래를 파헤치던 행동, 그리고 죽기 전 보였던 기이한 모습들을 다시 떠올렸다. 뚜기는 분명히 이 상자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부모님에게 나무 상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불안감을 민호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아빠, 이강민은 서준아, 뚜기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뚜기를 보내줘야 해. 그 상자는 단순한 옛날 물건일 거야.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의 슬픔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서준은 뚜기가 자신에게 이 상자를 보여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상자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서준은 뚜기의 무덤 주변을 다시 찾아갔다. 뚜기가 모래를 파헤치던 곳,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작은 돌비석. 서준은 뚜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힘겹게 기어가 몸을 숨겼던 곳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흙먼지가 쌓여 있었고 작은 돌멩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서준은 그 돌멩이들을 치우다가 낡은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희미한 글씨와 함께 뚜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파헤친 곳에 지형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뚜기가 자신에게 남긴 비밀 지도 같았다. 쪽지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과 함께 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서준의 아버지 이강민은 고고학자였다. 그는 오래된 유물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구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했다. 이강민은 뚜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님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그는 아들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들까봐 자신의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다.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여 모니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이강민의 연구 파트너이자 마을의 유명한 미술품 감정사인 김상철 감정사였다. 김 감정사는 이강민과 함께 오래된 유물 발굴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최근 들어 이강민과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김 감정사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김 감정사는 서준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준 군, 오랜만이군요. 이강민 교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연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남기신 소중한 유품은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특히 그 나무 상자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은근히 서준의 손에 들린 나무 상자를 향했다. 서준은 김 감정사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고맙지만 할머니의 유품은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김 감정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서준 군,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의 말은 노골적인 경고였다. 그는 뚜기의 무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김 감정사가 떠난 후
서준은 나무 상자를 꼭 끌어안았다. 뚜기의 행동, 나무 상자, 할머니의 수첩 속 단서들, 그리고 김 감정사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뚜기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김 감정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서준은 직감했다. 뚜기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준은 이제 자신의 목숨과 뚜기의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뚜기의 무덤 아래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서준의 마음은 김상철 감정사에 대한 의심과 뚜기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뚜기의 무덤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와 낡은 쪽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뚜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준은 뚜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준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나무 상자는 차가웠지만 뚜기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서준은 상자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뚜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힘겹게 기어가 몸을 숨겼던 곳,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작은 돌비석. 서준은 뚜기가 파헤치던 모래밭을 다시 찾아갔다. 녀석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이었다. 서준은 뚜기가 파헤쳐 놓은 모래밭의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뚜기는 서준이 모래밭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작은 발로 모래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발톱으로 모래밭 위를 긁기 시작했다. 쓱! 쓱.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모래밭 위를 긁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서준은 직감했다. 뚜기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녀석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서준은 뚜기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도안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뚜기는 다시 흙이 묻은 발로 서준의 손에 들린 아버지의 연구 노트 표지를 툭툭 건드렸다. 노트 표지에는 알 수 없는 고대 유적 그림과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조약돌이 박혀 있었다. 서준은 노트 표지에 박힌 조약돌을 돌리자 노트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열렸다. 그곳에는 어둡고 좁은 지하 비밀 연구실로 향하는 길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연구실 입구 근처에 희미하게 이강민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었다. 지도는 그들을 깊은 과거 속으로 이끌었다. 지도에는 오래된 광산터,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대 유물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서준은 직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지하 연구실이 아니었다. 이곳은 끔찍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지옥의 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뚜기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뚜기는 서준이 지도를 확인하자마자 녀석의 코로지도 밑바닥을 툭툭 건드렸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꼼꼼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 쪽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충격적인 고백록이었다. 서준아, 미안하다. 김상철은 단순한 미술품 감정사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연구를 악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나를 죽이려 했다. 뚜기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다. 김상철이 뚜기를 살해하기 위해 꾸민 계획이었다. 뚜기는
뚜기는 내가 숨긴 마지막 증거를 알고 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는다면 모든 것을 폭로해라. 뚜기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뚜기가 진실을 알고 있다. 종이 쪽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서준은 경악했다. 뚜기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김상철 감정사가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위해 뚜기를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뚜기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뚜기가 김상철 감정사를 향해 맹렬히 으르렁거렸던 것은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서준은 뚜기의 영정사진을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서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뚜기의 억울한 죽음과 아버지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김상철 감정사의 부하들이었다. 김상철 감정사는 서준이 뚜기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서준을 감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상철 감정사의 그림자가 그들을 뒤덮는 듯했다. 이서준의 낡은 집 정원은 이제 김상철 감정사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뚜기의 무덤에서 발견된 나무 상자와 아버지의 고백록은 뚜기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뚜기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서준을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서준은 아버지의 고백록과 뚜기가 가져다 준 금속 조각들을 분석했다. 고백록에는 아버지의 고고학적 연구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대 유적과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김상철 감정사가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고 자신의 연구를 악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뚜기의 작은 발톱이 그려낸 암호들은 김상철 감정사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뚜기야, 이 노트에 따르면 김상철 감정사는 고대 유물 발굴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밀렵하고 고대 유물들을 불법적으로 인양해서 해외로 빼돌리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김상철 감정사의 탐욕과 잔혹함에 경악했다. 뚜기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노트를 응시했다. 녀석은 노트에 그려진 고대 유적 그림의 특정 지점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바로 뚜기의 무덤 근처 깊숙한 곳. 지도에도 희미하게 표시된 비밀 통로였다. 뚜기는 녀석의 발톱으로 지도 속 통로 지점을 긁으며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듯 강렬했다. 서준은 뚜기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뚜기는 단순히 서준의 친구가 아니었다. 녀석은 녀석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김상철 감정사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뚜기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정원의 깊은 곳, 즉 김상철 감정사가 숨긴 진실의 시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김상철 감정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서준의 집 정원을 24시간 감시하며 서준이 뚜기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집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김상철 감정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이서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거북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뚜기의 영정 사진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거북이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서준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내 망설였다. 김상철 감정사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움직이는 순간 김상철 감정사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터였다. 그는 이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뚜기는 서준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작은 발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비밀 통로에 숨겨진 김상철 감정사의 비밀 아지트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유물 밀수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김상철 감정사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뚜기가 고대 유물 발굴 현장에서 우연히 김상철 감정사의 밀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뚜기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김상철 감정사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발굴한 유물들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뚜기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김상철 감정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 순간 서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병든 거북이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비밀 통로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모래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뚜기의 묘비 사진과 함께 정원 지하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김상철 감정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서준은 경악했다. 김상철 감정사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비밀 통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뚜기의 억울함은 영원히 붙이고 김상철 감정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뚜기는 서준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작은 발로 그의 팔뚝에 난 희미한 상처를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준은 뚜기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뚜기의 명예, 정원의 미래,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이서준의 집 정원 지하에 숨겨진 비밀 통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김상철 감정사가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서준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통로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서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뚜기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비밀 통로 안은 좁고 어두웠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들은 통로를 한참 동안 기어가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김상철 감정사의 비밀 아지트였다. 낡은 상자들과 고대 유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곳에서 김상철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상철 감정사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유물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김상철 감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지트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발굴한 유물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서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뚜기를 죽이고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준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숨겼다. 그 순간 서준이 몸을 숨긴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굉음을 내며 움직였다. 그리고 그 상자 틈새로 작고 단단한 거북이 한 마리가 힘겹게 기어나왔다. 그것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뚜기였다. 녀석은 몸에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뚜기는 이전의 어떤 모습보다도 더욱 거대하고 힘찬 모습으로 김상철 감정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이런 빌어먹을 거북이가 김상철 감정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뚜기는 김상철 감정사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녀석의 발톱은 김상철 감정사의 옷을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김상철 감정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거북이 같으니라고 김상철 감정사의 부하들이 뚜기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뚜기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뚜기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김상철 감정사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뚜기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뚜기의 끈질긴 공격에 김상철 감정사는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서준은 김상철 감정색에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김상철 감정사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서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아지트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준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김상철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통로 입구를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상철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김상철 감정사는
아지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김상철 감정사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김상철 감정사는 마지막까지 이 거북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뚜기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뚜기는 서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준은 뚜기의 껍데기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서준과 뚜기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김상철 감정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이서준의 집 정원 지하 아지트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고대 유물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준은 뚜기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뚜기는 서준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뚜기가 찾아낸 고백록, 지하 아지트에서 발견된 불법 발굴 장비, 그리고 김상철 감정사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고백록에는 김상철 감정사가 뚜기를 살해하고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밀수하며 돈 세탁을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상철 감정사는 뚜기의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유물 밀수, 횡령,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뚜기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서준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뚜기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서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서준은 뚜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김상철 감정사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뚜기의 빚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뚜기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고고학적 발견이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한스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서준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뚜기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강민 교수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고고학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뚜기의 빛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대 유물 발굴 및 보존 연구를 이끌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뚜기가 가져왔던 고백록 사본과 녀석의 긁힌 자국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뚜기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김상철 감정색에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뚜기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서준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서준은 뚜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뚜기는 서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서준은 이제 뚜기가 자신을 물고 모래를 파헤쳤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녀석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뚜기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녀석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서준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서준은 뚜기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거북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서준과 뚜기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서준 소년과 그의 충직한 거북이 뚜기의 이야기는 작은 정원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김상철 감정사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뚜기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진실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서준은 뚜기의 진실을 밝힌 소년부로 뚜기는 억울함을 푼 영웅 거북이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서준은 뚜기의 빛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뚜기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고고학적 발견이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오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을 잃거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서준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뚜기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강민 교수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고고학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뚜기의 빛 재단의 학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고대 유물 발굴 및 보존 연구를 이끌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뚜기가 가져왔던 고백록 사본과 녀석의 긁힌 자국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뚜기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과거의 비밀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경했다. 뚜기는 서준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뚜기는 정원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서준은 매일 아침 뚜기의 등껍데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뚜기야, 네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맙다. 뚜기는 서준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작게 꾸물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서준의 집 정원에서 뚜기의 모래밭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뚜기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며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찾아와 서준과 뚜기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서준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뚜기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뚜기는 서준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서준은 뚜기를 녀석이 그토록 파헤쳤던 모래밭, 그리고 녀석의 작은 발톱이 마지막으로 흔적을 남겼던 바로 그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뚜기가 가져왔던 나무 상자와 아버지의 고백록 사본, 그리고 모래밭에서 진실을 밝힌 영원한 수호 거북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서준이 직접 심은 작은 꽃나무 한 그루가 뚜기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이서준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뚜기의 빛 재단에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뚜기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서준은 뚜기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뚜기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뚜기야, 네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뚜기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낡은 집 정원은 이제 뚜기의 정원 박물관 프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고학적 발견의 중요성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서준과 뚜기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뚜기는 단순한 거북이를 넘어 서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모래밭의 수호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서준 소년과 거북이 뚜기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통해 희망과 사랑의 힘을 느끼셨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댓글을 기다립니다.